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루비온 레일즈 생태계의 최신 동향을 모아놓은 글인데요. 커뮤니티 소식부터 새로운 도구 또 가끔은 좀 씁쓸한 현장 이야기까지 진짜 다양하더라고요. 이 안에서 우리가 뭘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할지 지금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커뮤니티를 좀 키우려는 그런 노력들, 그리고 개발 생산성을 확 높여주는 도구들 얘기도 있고, 또 실제 기업 환경에서 레일즈가 어떻게 쓰이는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흥미로운 지점들이 꽤 많아요. 한번 하나씩 짚어보죠. 네. 먼저 이거 한국 개발자분들한테는 진짜 반가운 소식일 것 같아요. 루비온 레일즈 KR 웹사이트, 이게 문을 열었대요. 네, 그거 봤어요. 최신 정보나 튜토리얼 같은 걸 이제 한국어로 제공한다니까 뉴스레터 아카이브도 있고 채용 정보까지 한 곳에서 다 볼 수 있게 됐다고 하네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정보 접근성이 좋아진다 이걸 넘어서요. 아시다시피 레일즈 커뮤니티가 주로 영어권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지화된 정보 허브가 생기면 국내 새로 레일즈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기존 개발자분들의 참여를 좀 더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좀 지켜볼 만한 부분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기대감이 있네요. 글로벌 커뮤니티 쪽에서도 좀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있었죠. 풀스크립트라는 헬스케어 기업 얘기요. 레일스 파운데이션의 공식 회원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회사가 원래 스타트업으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1,000만 명 이상 환자를 지원하는 규모로 크기까지 그 과정에서 레일즈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특히 풀스크립트처럼 레일즈를 기반으로 해서 B2C 서비스로 크게 성공한 기업이 이렇게 딱 참여를 해주면요. 이게 레일즈가 그냥 내부 툴이나 스타트업 기술 이걸 넘어서서 장기적으로 또 규모 있는 서비스에도 충분히 쓸 수 있다. 이런 아주 강력한 사례가 되는 거죠. 의미가 깊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기업들을 좀 더 투명하게 보여주려는 시도도 있네요. 루비 이벤스 사이트에서 후원 기업을 추적하고 또 소개하는 기능을 추가했다고요? 네, 어떤 기업들이 기여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게 하려는 거죠. 거기 보니까 앱 시그널이랑 쇼피파이가 가장 많이 참여했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 두 회사가 꾸준히 기여를 많이 하죠. 커뮤니티의 이런 움직임도 좋지만 또 개발자들 생산성을 확 올려줄 만한 재밌는 도구도 나왔어요. 레드프린츠 CFP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인데요. 이거요. 네, 이건 이제 레일즈와 이너시아 JS를 써서 컨퍼런스 발표 제안, 그러니까 CFP 관리 앱을 쉽게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템플릿 같은 거예요. 이블 마시안스 팀이 만들었는데 중요한 건 이게 그냥 단순한 예제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 운영 가능한 수준의 스타터킷이다. 이 점이 중요해요. 개발자들이 비슷한 기능 만들 때 진짜 바닥부터 할 필요 없이 이걸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럼 개발 시간을 꽤 줄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바로 가져다 쓸 수 있는 수준이니까요. AI 통합 소식도 빼놓을 수가 없죠. 루비 LLM 라이브러리가 업데이트됐다고요? 네, 이게 또 중요해요. 왜냐면 오픈AI나 안트로포빅, 제미나이 같은 요즘 많이 쓰는 다양한 AI 서비스 API 있잖아요. 이걸 일관된 루비 인터페이스 하나로 쓸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개발자 입장에서는 엄청 편해지겠네요. 네, 예를 들어서 개발자는 이제 각각 다른 인증 방식이라든가 응답 형식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통일된 메소드로 여러 AI 모델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복잡성을 확 줄여주는 겁니다. 레일즈 통합까지 지원한다고 하니까 활용도가 꽤 높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겠네요. 하지만 이런 기술 발전의 밝은 면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어요. 아조라는 개발자가 트위터에 올린 글이던데 이게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본인이 넷플릭스 내부의 마지막 레일즈 앱을 만들었고 결국에는 회사를 나오게 됐다. 이런 이야기였죠. 네. 저도 그걸 봤는데 좀 씁쓸하죠. 근데 그분이 지적한 핵심은 기술 자체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조직 문화와의 충돌이라는 거죠. 조직 문화요? 네. 레일즈는 아시다시피 소규모 팀으로도 생산성을 되게 높게 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관리자 입장에서는 팀 규모를 키워서 승진하려는 예를 들면 매니저에서 디렉터로 가려는 그런 경로랑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력적이지 않다. 이런 분석이죠. 와, 진짜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기술의 효율성이 오히려 조직 내에서는 걸림돌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넷플릭스처럼 레일즈가 주력 기술 스택이 아닌 회사에서는 더 두드러질 수 있는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 개발자가 뭐 레일즈의 어떤 특정 기술적인 측면 때문에 그런 압박을 더 받았다 이런 언급은 없었나요? 아니면 그냥 회사 내 비주류 기술이라서 그랬을까요? 그래서는 구체적인 기술 특성 얘기보다는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 팀으로 빠른 결과를 내는 레일즈의 그 장점 자체가 조직 규모 확장을 중시하는 문화랑 좀 부딪힌다. 이 점을 주로 얘기했어요. 물론 비주류 기술이라는 점도 당연히 영향이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기술 효율성이랑 조직의 성장 방식, 또 평가 방식 간의 미스매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보안 관련 이슈도 있었죠. 루비 센트럴에서 악성 잼 몇 개를 제거했다. 이런 보고서를 냈다고요. 네, 맞아요. 다행히 널리 쓰이는 주요 패키지에는 영향이 없었다고는 하는데 근데 그 보고서 내용 중에 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었죠? 제거된 악성잼 중에 일부가요. 한국 사용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빼내려고 시도했고 정황상 이걸 한국인이 만든 걸로 추정된다는 점이에요. 아, 정말요. 그건 좀 충격적인데요. 네, 이게 오픈소스 생태계 내에서의 어떤 신뢰나 보안의식, 그리고 책임감,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입니다. 네, 정말 그러네요. 커뮤니티 차원에서도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클로드 AI를 써서 레일즈 개발 환경 설정을 자동화하려는 실험 얘기도 있었고 성공률이 한 80% 정도 나왔다고 하죠. 네, 그런 실험도 있었고 또 레일즈 컴프 2025 행사 돌아보는 인터뷰 같은 것도 자료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루비 온 레일즈 생태계가 한국 커뮤니티 웹사이트 개설이라든가 풀스크립트에 참여 같은 그런 긍정적인 성장 동력도 분명히 있고요. 또 레드프린츠 CFP나 루비 RLM 같은 혁신적인 도구 개발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아까 넷플릭스 사례처럼 대기업 내 조직 문화랑 부딪히는 문제라던가 아니면 악성 잼 발견 같은 현실적인 도전 과제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특히 그 넷플릭스 사례처럼요. 기술 자체의 효율성이나 장점이 있는데 그게 조직의 성장 방식이나 평가 기준하고 딱 부딪힐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건 진짜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기술 선택이라는 게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만 보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그 복잡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께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기술의 효율성이 조직의 성장 공식이나 혹은 개인의 경력 경로 설계와 충돌할 때 장기적으로 그 기업의 기술 다양성이나 혁신 잠재력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